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뛰는 국제유가 위에 나는 정유주다라고 저희가 오늘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사실 그래도 무엇 못해도 가장 좋은 건 지금 국제유가 관련해서의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과연 이 국제유가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우리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무엇을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김민수 대표님하고 살짝 그 유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차 만땅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뭐 다음 주는 좀 나아지겠지 하고 3만 원만 넣었다가 다음 주는 더 비싸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국제유가 그리고 유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문제는 전쟁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스몰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25bp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 50bp에 대한 얘기가 한 번 아니고 막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대내외 여건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여전히 유가 부분도 등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보이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시장을 뭐 120주 선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 선에서 기술적인 지지가 나오고는 있으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전혀 관측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유가의 움직임을 볼 때는요. 석유 시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꼭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 간의 권력 싸움인가요? 좀 안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 싸움에도 항상 국제유가가 꼽히고 이번에는 사우디에서 석유 시설이 또 피격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빼낼 수 있는 석유량을 다 시추해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유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재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좀 회복이 되려고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요인들이 자꾸 하나둘씩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개입을 멈출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라는 예멘 반군의 또 발언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7년 전에 이미 사우디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의 석유 제품 물류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타들어가는 집에 기름을 계속 붓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유가를 위쪽으로 더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변동성들을 만드는 요인들이 하나둘씩 추가되고 있는 조금은 암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 뛰는 국제유가 위에 나는 정유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유주를 비단 좋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완만하게 오르면 얘네들이 재고량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데 충당이 가능한데 급하게 오르면 또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유가에서 일어날 수요들이 점점 더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 대체재 쪽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나 오히려 너무 올라버리는 유가는 유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런 악조건이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유사들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웃지만 불안한 상황입니까? 지금 당장은 웃고 있겠죠. 굉장히 속으로 감추면서 웃고 있겠지만 불안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너무나도 불확실하게 닥쳐오는 요인들과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1분기에 정유주들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분기 감익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유가가 뛰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 밴드 선에서 왔다 갔다 소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유사 쪽에서는 더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정유사들에게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유와 함께 유가의 추이를 꼭 살펴보는 업종이 화학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창기에 주식을 잘 모를 때
화학주로 한번 크게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그쵸. 여기가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구나. 네. 확인할 게 많은 곳이구나. 그렇죠. 이 산업의 변화가 정말 하룻밤새 톤이 바뀌는 게 화학이잖아요. 네. 이번에는 화학주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번에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정유주와는 약간 반대로 네. 움직이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화학 쪽이거든요.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 8,350억 가량 나올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가 넘게 영업이익이 감익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익이 되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1,450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7% 가까이 감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가가 급등하고 불확실성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전통 화학주들 이런 쪽들은 좀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장 좀 최악의 업종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러한 우려가 네.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유가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유사들 그리고 화학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유가와 관련해서 친환경으로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친환경 하면 뭡니까? 전기차로의 맞아요. 수요가 확대인데 관련주들도 그럼 무언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크게 없을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신재생이라던가 전기차 쪽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유가 부분과 어떤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죠. 단가 부분, 생산 단가가 맞춰지는 시점까지는 단기간에 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이제 원자력과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한 1, 2년 안에 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한 5년에서 7년 이상은 걸려야지만 그런 그리디 패리티가 맞춰질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에 석유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걸 증산해 줄 곳도 마땅히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정유주들의 호황은 2년 이상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가 맞춰지는 기간까지 더 연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확대로 인해서 뭐 수요량이 크게 줄거나 지금 당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1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지, 이 유가 고공행진이 멈출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은님께서 또 채팅방에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요. SO일 요새 내리지도 오르지도 못하더니 오늘은 주가가 상승하네요. 이게 좀 놀라웠던 게 맞아요. 사실 네.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에너토크 이런 아이들은 급등할 때 그렇죠. SO일이 가장 대표적인 정유주인데 못 갔어요.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네. 이제는 갈 수 있을지 정유주 내 최선호주 네, 맞아요. 골라보죠. 예, 탑픽으로 저는 항상 이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인데 주가 흐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지지부진한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는 전쟁이라는 너무 큰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항상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진 시총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더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상대적으로 SO일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굉장히 장대양봉을 크게 뽑아주면서 드디어 좀 상승의 초기 신호탄을 알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이제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정제 마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정유사의 수익성을 판별하는 데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빼주고 물류 비용을 빼줬을 때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초강세다 보니까 등유 그리고 경유 쪽에서 마진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이게 6에서 7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었죠. 5배 정도가 정제 마진이 지금 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고도 아까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급 자체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중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송유관을 잠그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지금 폭풍우 피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수리 위해서 한 최대 2달 동안 잠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뭐 누가 봐도 뻔하죠. 눈에 보이는 그런 지금 전략을 좀 펼쳐나가면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러시아 가스가 일단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고요. 유가 부분조차도 지금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이 대체 발전할 수 있는 쪽에 경유 수요를 자꾸만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도 또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항공유 쪽에서 특히나 이런 수요가 자극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오일 꼽고 싶어요. 1분기에 네. 일단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무려 기존 대비해서 50% 가까이 늘어난 1조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분기에 좀 가미기 되는 부분이에요. 2분기에는 이게 7,400억대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등락을 보이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실적에 자꾸 위아래 큰 변동성을 주기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야지만 더 좋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뭐 정유단의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중에서 1조 원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정제 마진이 큰 효과를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제 마진에서 5,500억 이익이 날 것 같고요. 재고평가 이익도 4,500억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유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급등락 보였을 때 굉장히 소외감을 받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S-오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조금 시작의 관점으로 보시고 최소 1년 이상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목표가를 그래도 13만 원대 이상 까지는 조금 들고 가도 될 만한 실적 퍼포먼스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오일입니다. 역시 탑픽으로는 S-오일이 나왔어요. 근데 왜 주가가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히려 S-오일을 매수하신다면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꾸준하게 1년 정도 들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한 목표가 달성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 S-오일이고요.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